됐어, 이제. 지금부터는 녹화. 자, 일단 책을 한번 보려고 볼게요. 이거 이제 오토책인데, 오토책 없는 사람은 파일 올려줬으니까 그거 나중에 프린트해서 봐도 되고, 천천히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책이 혹시 없더라도 설명 듣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지난번에 그 개념 영상 올려준 거 보셨으면 가장 흔히들 질문을 하고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요 내용들이 용해도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용해도 변화 관련된 내용 한번 보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 74페이지에 보면은 뭐 용해도 곡선에 대한 거 보통 이렇게 오토책 보면은 개념 나와 있고 문제 나와 있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렇게 누리끼리한 페이지로 끼어 있는 것들은 모든 단원에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보통 있는 경우에는 응용이 많이 되고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용해도 곡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용해도 곡선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용해도라는 거는 뭐 수업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물 100g 기준으로 해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60도일 때 여기 보면은 X축이 60도일 때 Y축이 여기 100이라는 건 이 용질은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질은 물 100g 기준으로 온도를 60도로 맞춰놓으면 용질이 100g까지 녹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즉 B나 C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의미냐면 B 같은 경우에는 80도씨 기준으로 물 100g에 용질이 150g 녹는다라는 얘기가 되고, C는 이 물질은 똑같은 물 100g이라도 온도를 60도로 맞춰놓게 되면 용질이 150g이 아니고 100g까지 녹습니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데 이상한 데 점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선이 있고 선상에 찍혀 있는 점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80도씨에서는 원래는 물 100g 기준으로 150g까지 녹일 수 있지만 100g만 녹여 있는 상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만큼 해당하는 즉 50g 만큼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B처럼 이렇게 B나 C처럼 선에 딱 걸려 있는 경우에는 포화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D처럼 조금 더 녹일 수 있는 용액은 불포화용액이다라고 얘기해요. 불포화용액. 그럼 이게 A는 뭐냐? 물 100g 기준으로 60도씨에서는 용질 100g까지 녹일 수 있는데 지금 150g이 녹아있다는 뜻이야. 100g까지 녹일 수 있는데 150g 녹았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과포화 용액이라고 그래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는데 사실 과포화 용액은 살짝만 설명할게요. 좀 요즘에는 과포화 용액을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아까 전에 썼던 거 60도씨 기준으로 용해도가 100이다라는 건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이 100g까지 녹습니다. 이게 포화용액입니다. 라는 뜻인 거야. 근데 만약에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이 100g 이상 들어있다면 이거를 과포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건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내가 여기다가 용질을 100g을 안 넣고 뭐 120g 넣는다고 해서 과포화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 내가 뭐 넣고 싶은 만큼 용질을 더 넣는다고 더 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넣어버리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물에다가
왜? 아, 그, 대답한 거야? 네. 이렇게 하고 20g은 안 녹아.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안 녹아. 그러면 과포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끓이면, 이거를 가열을 해. 가열을 하면 아까 전에 봤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고체들은 조금 더 잘 녹게 되거든.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녹게 만들어. 물 100g에다가 용질이 120g이 다 녹아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서서히 냉각을 하면 서서히 냉각을 해서 다시 60도씨로 맞춰주면 원래 60도씨면 100g만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녹아 있게 돼요.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이 120g이 그냥 녹아 있게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용질 입자라는 게 물 분자 사이사이에 이제 끼어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용해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온도가 낮아지면 원래 튀어나와야 돼. 온도가 낮아지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약간 이런 거. 우리가 높은 데 위에 올려놓은 물체는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손에 물건을 들고 있다가 놔버리면 당연히 100% 떨어지는 거예요. 김도균 이제 왔다. 손에 물건을 들고 있다가 녹으면 100% 떨어지는 건데 높은 데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어디 뭐 안정한 데 잘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 높은 데 있는 물체는 아래로 떨어집니다라는 건 알지만 이게 뭐 딱 안전하게 딱 올려놓으면 당연히 안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자연의 변화의 경향성은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안 쓰고 말하려니까 좀 어렵네. 이 변화의 경향성, 예를 들어서 지금 석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혹은 그 물체가 높은 데 있어서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사실은 계기가 조금은 필요한 거야. 휘발유라는 것도 불 붙으면 엄청 열을 뿜어내면서 불이 난다는 건 알지만 불을 붙여줘야 돼.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종이가 잘 탄다는 건 알지만 처음에 불은 붙여줘야 타는 거죠. 대부분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는 어느 정도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서히 살짝 식혀놓으면은 석출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석출되는 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탁 치면 돼. 탁 때리거나 하면은 아까 석출이 되지 않았던 그 20g이 팡 하고 석출이 돼요. 근데 이거를 실생활에서 니네가 볼 수 있어. 여기 학교에서 혹시 수업하거나 과포화 용액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있어? 과포화 용액? 니네 그 손난로 중에서 그 시커먼 이렇게 철사로 딱, 들어있는 손난로 말고, 그치? 하얗게, 딱 하면 하얗게 되는. 그치? 똑딱이에서 팍 하얗게 되는 거 있지? 그게 대표적인 과포화 용액이야, 과포화 용액. 그게 소량의 물에다가 무수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를 잔뜩 녹여놨는데 걔가 이제 물질마다 다 달라. 과포화가 일어나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걔는 따뜻한 상태에서 엄청 원래 용해도보다 많이 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상태에서 녹인 다음에 엄청 녹는데 식으면 금방 석출이 안 되고 안정한 과포화 용해. 속출이 잘 안 되는 과포화 용액이 되기 쉬운 거야. 그래서 니네가 딱 액체 상태, 투명한 액체 상태 안에 단추 들어있는 상태는 이미 과포화 용액이야. 거기다 내가 단추를 또각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과포화되어 있던 용질이 밖으로 빡 석출이 되는 거야. 근데 물질들이 있잖아. 고체들이 녹을 때 내가 분명히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거든. 고체들이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 이유는 기체들은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 이유는 그런 거 설명했었잖아. 기억나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물에다 예를 들어 녹인다 그러면 고체들은 물에 넣으면 녹았다라고 되려면 고체 분자 사이에 들어서 돌아다니게 되어야 돼. 기체는 액체 속에 녹았다가 되려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 그러면 고체 입장에서는 녹아있는 상태가 더 활발한 상태가 돼요. 가만히 못 움직이는 상태였다가 물 분자 사이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더 활발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기체는 반대야. 돌아다니는 상태가 더 활발한 상태고 물 분자 사이에 딱 갇혀버리면 아까 이제 녹기 전보다는 느린 상태가 되는 거죠. 적어줄까요? 적어주자면 우리가 고체 상태일 때보다는 녹은 상태가 고체랑 녹은 상태랑 비교하면 사실 이게 정확한 개념으로 따지자면 뭐 무질서도랑 에너지,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그건 대학교쯤 가서 배우는 거고 그냥 활발한 정도 이렇게 표현할게. 활발한 정도로 따지자면 고체는 고체일 때보다 녹은 상태가 더 활발한 거고 녹은 상태보다 기체 같은 경우는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가 활발함이 덜한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고체들은 어떻게 되냐면 녹기 위해서 주변에서 보통 열을 흡수해서 그 열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기체들은 반대예요. 기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지만 녹기가 쉬운 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체들은 이렇게 있다가 물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용액이 되기 위해서는 고체가 어떻게 되냐면 열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열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물이 있고 돌아다니던 기체들이 이 속으로 쑥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을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열을 방출을 하게 돼요. 이거 지금 은근슬쩍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내용까지 섞어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잘 들어도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에 4단원에 가면 요 얘기가 잘 나오고 자세하게 다루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책에는 간단하게 다루어지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개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열을 흡수했으니까 뜨거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 자, 열 에너지를 고체 물질들이 흡수를 해서 그걸로 이제 움직이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뭐야? 용해잖아, 용해. 그러면 이게 거꾸로 석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입자들이 다시 바닥에 깔아앉으려면 이렇게 해서 바닥에 깔아앉으려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아까 전에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뱉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체의 용해 과정은 고체가 열을 흡수한다라는 의미에서 흡열이다라고 보통 쓰고요. 반대로 이게 이 과정이 흡열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과정은 아까 흡수했던 열을 돌려주는 발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에서 변화들은 열의 출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얼음이 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얼음이 열을 흡수해서 물로 바뀌는 거야. 이 융해라고 하는 과정은 흡열이 되는 거고 반대로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과정은 이제 응고라고 표현하는데 이 응고는 발열 과정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얼음을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 뭐 얼음을 물로 만들고 싶으면 온도를 높여줘야 돼? 낮춰줘야 돼? 높여야지. 높여야죠. 얼음을 녹이고 싶으면 온도를 높이면 되는 거야. 물을 얼리고 싶다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되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초등학교스러운 질문으로 얘기하면은 온도를 낮추어야 얼지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녹는 과정은 흡열이야. 어는 과정은 발열이고요. 왜 그러냐면 고체 상태일 때는 입자들이 차분하다가 이 액체 상태일 때는 고체 상태일 때보다는 입자들이 더 활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분한 상태에서 활발해지려면 열을 흡수를 해야 되고 반대로 활발한 상태에서 다시 차분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열을 방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융열 흡열이야. 그러면 왜 온도를 높이면 액체가 잘 되느냐? 이게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야 언제 열을 흡수하기 좋아? 주변에 열이 많아야 돼. 그게 온도를 높이면 흡열 과정이 일어나기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반대로 발열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받아. 열을 방출하고 싶어. 내가 열이 너무 많아서. 그럼 열을 언제 방출하기 싶으면 사우나에 들어가는데? 아니지. 내가 열을 방출하고 싶으면 찬물에 들어가거나 에어컨을 켜거나 해서 추워야지 내 몸 안에 있는 열이 방출이 잘 되죠. 니네 흔히 말하는 덥다라는 느낌이 두 가지거든. 밖에 있는 열이 자꾸 나한테 들어온다. 혹은 내 안에 있는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열사병이라는 병도 있잖아. 그럼 내가 이제 더우면 어떻게 하면 되니? 시원한 데 들어가면 금방 낫는단 말이야. 약간 얘기가 세기도 샜지만 이거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흡열 발열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기체가 녹는 과정은 반대야. 기체가 용해되는 과정은 흡열이 아니고 거꾸로 발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속에 녹아있는 기체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은 반대로 흡열 과정이 되죠.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기체는 흡열 과정으로 빠져나오니까 언제 잘 빠져나오냐면 온도를 높일수록 빠져나오기가 좋아. 흡열하기 좋은 상황이란 건 온도가 높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이다를 따뜻하게 하면 김 다 빠지죠. 근데 이거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손난로 얘기하다 왔단 말이야. 손난로가 그 고체 물질이 과포화된 상태야. 근데 거기다가 또각또각 하게 되면 녹아있던 애들이 석출이 뿌악 하고 된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돼? 고체의 석출 과정은 어떻게 돼? 발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손난로가 확 뜨거워지는 거야. 확 뜨거워지는 거죠. 그게 원리가 그렇게 돼요. 그와 같이 과포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면 다 손난로로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저렴하고 뭐 효율 좋은 거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넣었겠지, 그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그 정도 많이 아니고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니들한테 좀 뒤에 고등학교 내용도 설명해주고 싶어 해서 과포화 얘기를 조금 많이 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과포화는 간단하게 말면 됩니다. 이제 진짜 2학년 2학기 메인으로 돌아와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A점의 용액은 불포화 용액이 아니고 아까도 말을 했지만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는 여기 선이 닿아 있는 여기가 포화 용액이고 이거보다 더 높으면 과포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포화라서 틀린 거다. B점은 선에 맞물려 있으니까 포화 용액이고요. B점의 용액 250g의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석출된다. 이게 포화 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 지금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석출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C점의 용액 200g에 온도를 20도씩 높이면 B점의 용액이 된다라고 되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용질이 더 많이 녹아야 되잖아. 그럼 온도를 높인다고 용질이 늘어나진 않아요. 우리가 설탕물을 가열한다고 설탕이 늘어나진 않잖아. 그래서 여기서 온도를 가열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돼? 가열한 상태에서 설탕을 더 녹여야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B점이 되는 게 아니고 D점이 됩니다.
그래서 D점은 불포화 용액입니다. 이 5번하고 6번은 세트로 잘 봐둡니다. C점에 있는 건 포화 용액이지만 온도를 더 높이면 80도까지 올리게 되면 100g 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50g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열을 했기 때문에 용액 중에는 100g밖에 안 녹아 있거든. 그러니까 불포화 용액이고 여기서 포화시키겠다 그러면 다시 온도를 낮추든지 용지를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든지 그래야지만 포화 용액이 됩니다라는 거죠. D점의 용액을 냉각을 하거나 냉각을 하면 이렇게 가요. 용지를 더 넣거나 더 넣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B점의 용액을 200g을 이거를 온도를 여기까지 낮추면 포화 용액이 되니까 석출이 안 되겠는데 이거를 더 온도를 낮추면 40도씨까지 낮추면 석출됩니다. 아까 전에 과포화 용액 얘기했다고 해서 에이 석출 안 되고 과포화 용액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포화 용액인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무조건 석출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포화 용액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D점의 용액 200g에 여기에다가 용질 150g을 더 녹이면 B점의 용액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아니, 50g을 더 넣어야 될까요? 50g. 그렇지. 150g을 녹이는 게 아니고 50g만 더 녹이면 되죠. 50g은 더 녹이면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되는 거죠. 여기 유제 2번은 다 할 거는 아니고 요거 한번 봅시다. 요런 거 나오면 조금 까다로운데 이거는 밑에 가면 조금 더 있으니까 이거 얘기를 해봅시다. 요 유제 같은 거 이런 거. 70도씨에 물 100g에 용질 A를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드는 5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A의 질량을 구하세요. 당연히 이제 자료는 요걸 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용해도라는 건 물 100g 기준으로 얼마만큼 녹을 수 있는지 나와 있는 건데 70도씨일 때 용해도는 60이에요. 60. 그러니까 용해도가 70도씨일 때는 60g이 되고 60이 되는 거야. 용해도는 단위를 따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60. 단위를 붙이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60g per 물 100g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단위가 복잡해서 그냥 단위 생략하고 많이 써요. 용해도가 60이면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이 60g까지 녹습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50도씨로 냉각을 하게 되면 용해도가 35로 바뀌게 되니까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이 35g만 녹아있고 나머지는 석출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60g 녹아있다가 35g만 녹아있을 수 있는 거야. 60명 앉아있는 교실에서 책상을 빼가지고 35명만, 35명만 앉아있을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25은 25g의 이 차이는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석출. 60g까지 녹아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35g만 녹아있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25g은 석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0도씨의 물, 50도씨일 때 용해도는 35라고 했죠. 물 200g에 물질 A를 60g으로 녹인 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설출되는 A의 질량을 구하세요. 자, 이게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이 35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35g까지라는 건 최대한이야, 최대한. 근데 이게 50도씨에 물 200g이면 이제 물의 양을 늘렸죠. 100g 기준으로 35g이 최대면 200g 기준으로는 70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70g까지 녹일 수 있는데 70g을 녹인 건 아니지. 여기다가 60g만 녹인 거야. 60g만. 그러니까 이거는 포화 용액이 아니라는 거죠. 포화 용액이 아니니까 불포화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불포화 용액. 그럼 이거를 20도씨로 냉각시키게 되면 20도씨는 물 200g 기준으로
얼마 있더라? 여기 보니까 20이래, 20. 물 200g 기준으로는 40g까지 녹아있을 수 있는 거야. 40g까지. 선생님 아까 20이라면서요. 그건 100g 기준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40g까지. 그러면 잘 봅시다. 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석출되는 A의 질량 그러면 30g이라고 대답하기 쉬운데 30g이 아니고 잘 보면 70g까지 녹일 수 있지만 60g만 녹아 있잖아. 그리고 온도를 낮추면 40g까지 녹아 있을 수 있으니까 대답은 30g이 아니고 20g이 석출됩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짜증나는 형태는 이제 유제 3번인데 50도씨의 포화용액 67.5g을 20도씨로 냉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이게 용액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용매랑 용질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잡아줘야 돼. 자, 50도씨는 아까 전에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이 아까 얼마였더라? 35g까지 녹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20도씨일 때는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이 20g까지 녹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내가 이렇게 쓰는 건 물 100g 기준으로 용질 얼마까지 녹는다라고 용해도가 써져 있으니까 그거를 써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 문제에서는 보시다시피 용액이라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아, 여기서 이렇게 갈 때 15g 석출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용액으로 따지자면 용액 135g을 물하고 용질 질량 합친 게 용액이죠. 135g을 20도씨로 냉각시키면 용액 120g이 되고 이 15g이 석출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즉 135g을 냉각시킬 때 15g 석출됩니다. 이걸 먼저 해놓고 나서 푸는 거야. 아, 135g을 냉각시킬 때 15g이 석출되었었으니까 67.5g을 냉각시킬 때는 몇 g이 석출되느냐. 이걸 그냥 비례식으로 풀던지 숫자가 잘 보이면 그냥 눈으로 보면 되죠. 센스 좋은 친구들은 봤을 거야. 67.5가 이게 135의 딱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35g 냉각할 때 15g 석출됐으니까 그거 반만큼 냉각하면은 7.5g이 석출이 된다. 이게 답이죠. 근데 이게 보통 유제 3번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게 문제에서 용액 요거를 일단 까다로워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놓치는 거야. 용액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좀 눈치 빠른 경우에는 이 163이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알겠지만 조금 숫자가 잘 안 보이거나 그럴 때는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40도씨일 때 상태를 한번 씁니다. 질산칼륨 40도씨면 여기 용해도 63이잖아. 그러면 물 100g 기준으로 용질이 63g까지 녹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이걸 20도씨로 냉각하게 되면 여기 얼마냐? 20하고 40하고 3, 딱 30인 것 같은데요. 물 100g 기준으로 용질 30g까지 녹습니다. 즉, 이걸 가지고 냉각하면 33g이 석출이 되는데 이게 용액으로 따지자면 163g을 냉각하면 33g이 석출되고 용액은 130g만 낭태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게 이거 중2 때 이거 배워놓고 고등학교 때까지 안 배우거든? 책에 한 번도 안 나와. 고등학교 1, 2학년, 1, 2, 3학년 때까지도 안 나오거든? 근데 시험에 나온다. 선생님들도 다시 안 가르쳐주고 필요할 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고등학교 때 다시 안 가르쳐주고 그냥 쓰는 거야.
수학에서는 대표적인 게 도형 관련한 거. 뭐 도형 넓이 구하거나 눈에 닮음하고 합동하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고등학교 때 1도 안 가르쳐줘. 교과서에 1도 없어. 근데 웃기는 건 시험에는 나와. 문제 풀 때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히려 약간 심한 내용으로 바뀌어갖고 한 번 더 나오는 거는 그때 다시 설명 들으면 되는데 이런 건 아예 다시 설명이 안 나와요. 문제만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봐두도록 합니다. 참, 혼자 신나게 떠들었는데 누나 혹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없었어? 질문,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내용에 관련된 질문 있으면 혹시 하세요. 잠깐 질문 타임. 아무도 질문 없으면 잠깐 쉬어가고. 예. 잠깐. 선생님, 네. 저 선생님. 맨 앞에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맨 앞에 거요? 맨 앞에 거라는 게 어떤 거? 맨 앞에 거라 그러지 말고 이거? 무슨 맨 앞에 거? 이거? 끓는 점? 대답이 없어. 죽었니? 현승아. 현승. 현승 상태가 별로 안 좋나? 저도 질문할 거 있어요. 저거 뭐지? 아까 용해도 곡선에서 고체 석출량 아, 구하기 렉 걸려가지고. 거기 네, 유제 렉 2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맥플랜드 현생이 뭐 설명해 달라는 거야? 선생님 완전 맥인가 본데. 야, 다른 친구도 맥 많이 걸려? 설이나 맥 많아? 저는 하나도 안 걸려요. 넌 하나도 안 걸려? 네. 현수가 인터넷 바꿔. 좋은 걸로 바꿔. 쌤 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풀었어요. 독일이? 네. 아, 제가 필요해요, 그거. 뭐? 질문? 아까 전에 그 친구가 유제 2번 다시 풀어달라고 한 거 제가. 알았어, 해줄게. 여기가 어려워. 얼마든지. 여기? 요거 2번? 문제를 일단 한번 잘 읽어봐. 자, 물이 200g이고 물 200g에 물질을 녹인다 그랬는데 50도씨일 때는 용해도가 얼마인지 일단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50도씨일 때 용해도는 35라고 나와 있습니다. 35라고. 그 말은 물 200g이면 지금 용해도 35는 100g 기준이에요. 200g이면 70g까지 녹일 수 있는 거야. 70g까지 녹일 수 있는 거. 그러면 70g까지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20도씨일 때는 용해도가 보면 20이야. 20. 용해도 20. 그러면 물 200g에 40g까지 녹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50도씨 물에 200g에 70g까지 녹을 수 있고 20도씨 물에 200g에는 40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30g의 차이가 나니까 30g이 석출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에서 잘 보면 70g까지 녹일 수 있는데 70g을 녹였단 말은 없어. 70g까지 녹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70g까지 녹일 수 있다라는 건 이 교실에 책상이 70개가 있어가지고 70명 앉을 수 있다 라는 거야. 근데 60명만 채운 거지. 60명만. 60g 녹였다라는 건 60명만 채운 거야. 그런 다음에 온도를 낮춰서 40g까지 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책상을 40개만 남기고 다 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책상에 빈 책상 10개 뺀 거는 상관없는데 60명 앉아 있는데 책상을 40개만 남겼으니까 20명이 교실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20g이 석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60g 녹인 것 중에서 온도를 낮추면 40g까지 녹아 있을 수 있으니까 20g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이거 녹화해놓고 있으니까 모르겠으면 풀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네, 저 다음 주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다음 주에는 학교 니네 스케줄 봐가지고 보강도 좀 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슬프게도 여기는 우리 예당하고 솔빗은 시험을 안 보는데 서구가 시험을 본다 그래가지고 좀 소영이는 나랑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얘기해. 형식아? 예. 쪽 그 밀도 있는 부분 잘 모르겠어요. 밀도? 네. 그러니까 밀도 관련해갖고 문제 같이 보면서 설명 조금 더 하도록 합시다. 밀도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려워해. 보통 용해도는 공통적으로 좀 어려워하고 밀도도 내가 할까 말까 했는데 누가 질문하면 해놓고 그냥 있었는데 그 질문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밀도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인데 항상 밀도의 개념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같은 부피 기준으로 질량 비교하는 게 밀도 비교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철 1kg하고 솜 1kg하고 뭐가 무거워라고 물어보면 철 1kg이라고 대답하기가 쉬운 거지 실제로는 철 1kg하고 솜 1kg의 질량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대답하기 쉬운 이유가 다름 아니라 철이 솜보다는 밀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물체가 무겁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아주 큰 것들도 무겁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한 손만치 손에 쥘 수 있는 양 기준으로 무게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습관이거든. 솜인 한 주먹하고 쇠덩이 한 주먹하고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쇠덩이가 훨씬 더 무거우니까 쇠가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는 쇠가 무거운 게 아니고 쇠가 밀도가 높은 거죠. 철은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라는 건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부피, 두 물질이 여러 개라도 같은 부피를 놓고 질량 비교를 하는 걸 밀도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물체가 서로 섞이지 않는 물체라면 밀도가 높은 거는 아래로 깔아앉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밀도가 낮은 건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둘이 마주치게 되면 밀도가 낮은 게 밀도가 높은 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밀도가 높은 건 깔아앉게 되죠. 우리가 흔히 물에 얼음을 넣어놓으면 알다시피 얼음이 완전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떠 있잖아. 그걸 보면 이게 밀도가 얼음일 때가 물일 때보다 밀도가 더 작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뭔지 알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네. 예. 들어봤어? 네. 예. 그 유레카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목욕탕에서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말고 유레카하고 홀딱 벗고 나치쇼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통 뭐 그런 데 나오는 얘기는 조금 과장을 하죠. 예. 뉴턴이 사과를 맞아갖고 만류인력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도 다 과장이죠 사실은. 뭐 글귀 써서. 아무튼 요거는
이게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그 왕이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알긴 아는데 정확한 의도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밀도 얘기도 할 경우 얘기를 해주면 왕이 이제 왕관을 새로 제작을 하려고 이 금으로 된 금덩이를 딱 가지고 이제 그 왕관을 만드는 사람들 그 금을 주면서 이 금을 다 써가지고 끝장나는 왕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여라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그 봤는데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왠지 느낌이 쎄하고 약간 빛깔도 애매한 게 금이 내가 준 금을 좀 삥땅 치고 다른 게 섞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시켰대잖아. 이거 금이 진짜 내가 준 그대로 순금인지 확인 좀 해라. 대신에 왕관을 탄원을 시켜서는 안 된다. 녹여가지고 확인해보면 금방 아는데 쭉 녹여가지고 이렇게 금하고 색깔 비교해보면 금방 아는데 이게 왕관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금덩어리하고는 색깔이 원래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비교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이게 순금하고 왕관이 똑같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밀도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밀도가 같으면 단위 부피당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같고 반대로 말하면 같은 질량이면 부피가 같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왕관하고 저울이에 잴 수 있잖아. 저울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왕관하고 똑같은 무게의 금을 올려. 무게는 맞춘 거야. 무게는 똑같이 맞춘 거고 그거를 가득 찬 물에다가 둘 다 넣는 거지. 그래서 흘러넘친 물까지 같으면 무게도 같은데 부피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흘러넘치는 물의 양이 거기 책에 보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같지 않은 거죠. 같지 않은 거지. 여기 보니까 왕관을 했을 때랑 순금을 했을 때랑 왕관이 물이 더 많이 넘친 거야. 그 말은 똑같은 질량인데 이게 뭐야? 부피분의 질량 나누기 부피인데 둘을 똑같은 질량, 이 실험의 핵심은 뭐냐면 저울로 재서 똑같은 질량의 금을 넣는 거야. 이거를 대충 실험은 아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현수야, 이것까지 몰랐지, 도균아. 똑같은 질량 재서 넣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게 똑같은 질량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러니까 질량은 같은 거야. 근데 부피가 달라. 부피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아. 지금 어떻게 돼? 많이 넘친 왕관이 부피가 큰 거야. 그 말은 밀도가 작다라는 거죠. 즉, 왕관이 같은 질량 대비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 왕관이 더 작다는 거죠. 그 말은 순금에 밀도가 작은 어떤 금속이 섞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은 있잖아요. 금보다 밀도가 큰 금속들이 더 많이 발견됐지만 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금이 밀도가 가장 높은 금속이라고 알고 있었어. 금은 모든 금속들 중에서 가장은 아니지만 밀도가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 그래서 요즘은 그런 장면 안 나오는데 요즘은 있잖아. 그냥 우스갯소리 영화, 그냥 코미디 영화에도 이런 장면 안 나와. 예전에는 뭐 영화 보면 이상한 장면 많았거든. 특히 뭐 우주 영화 나오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나오고 어차피 영화인데 상관없는데 그치? 근데 뭐 대표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뭐 은행강도나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은행에 막 금고를 따가지고 금괴를 막 주워가지고 가방에 막 담고 들고 가는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 왜 말도 안 되냐면 막 보면 이따만한 막 벽돌만한 금괴 있잖아. 그거는 엄청 무겁대요. 들 수가 없어. 두 손으로 잡고 온 힘을 다해서 들어도 성인 남자가 들까 말까 할 정도 무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정도 있죠. 핸드폰 정도 크기의 금덩어리면 한 아령 정도 무게는 나가요. 엄청 무거워. 진짜 엄청 무거워. 상상을 초월하게 무거워. 선생님은 그 정도로 돈이 많지는 않아서 금덩어리 이만한 건 못 주워봤는데 금보다 조금 밀도가 낮기는 하지만 밀도가 엄청 큰 물질 중에 수은이 있어요.
의외로 이제 니네가 수은 만져볼 일이 없어서 상온에서 액체다 그러니까 잘 감이 없겠지만 그것도 금속이고 밀도가 굉장히 높은 금속이거든. 그래서 수은 병을 이만한 조그만 그 수은이 담기는 병 얼마 안 돼. 한 100ml 정도 담기는 병. 거기에 수은이 꽉 차 있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유리병에 100ml 정도 물이 담겨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딱 잡아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탁 잡고 내가 처음에 딱 들어보려다가 깜짝 놀랐잖아. 아령들도 힘을 줘서 딱 들어야 들리지 밀도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수온이면은 물보다 밀도가 10배 정도 크거든요. 물보다. 그러니까 이게 요만한 병인데 100ml면 얼마나 요구르트 하나 정도 되잖아. 그 안에 물로 따지자면 1리터 정도의 무게가 들어있는 거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근데 금은 그거보다 밀도가 더 높거든. 한 12, 13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금은 약간 이렇게 주먹만치 이렇게 되면 못 들어 사실은. 벽돌만 하면 못 들어. 그걸 가방에 막 쓸어 담아갖고 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은행 광고 나오는 장면 나와도 현실적으로 나오더라고. 그게 팍 해서 가방으로 들고 매는 게 아니고 지게차 같은 거로 들고 들어가서 이게 통째로 들어가고 옮기더라고. 그래야 옮길 수 있거든 실제로는. 금기가 생각보다 되게 무겁습니다. 그 벽돌만한 금기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거 하나에 몇 억하고 무게도 몇십 킬로 돼요. 엄청 무거워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문제 푸는 데는 쓸데없어도 다 과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밀도 뭐가 어려웠을까? 문제하면 밀도 중에서 그래도 문제가 좀 어렵게 생긴 것들 한번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뭐냐면 이렇게 숫자 나오는 유형들이 표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 나오는 거. 자, 밀도는 물질의 종류, 고유의 특성이니까 다르다. 맞아요. 질량을 비교하면 구별 못해요. 왜? 철이라고 해도 조금밖에 없으면 질량이 작은 거고 알루미늄이라고 해도 덩어리가 크면 질량이 크잖아. 질량으로는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밀도로 구분하는 거고요. 질량이 같을 때는 부피가 클수록 밀도가 이거는 이제 계산만 하지 말고 밀도가 질량 나누기 부피니까 똑같은 질량일 때는 부피가 클수록 밀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밀도가 작은 물질을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돼. 밀도 작은 물질은 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밀도 큰 물질은 금, 쇠덩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밀도가 물질의 질량이 똑같은 질량일 때는 솜 이러면 어떻게 돼? 부피가 크고 철 이러면 어떻게 돼? 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작겠지. 그러니까 부피가 클수록 밀도가 작다. 솜이 그렇잖아. 이렇게 머릿속에 한 가지 예 정도를 생각을 해서 직관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단계,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자꾸 수식 나와 있으면 거기다가 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대입을 한 거지.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풀어야지 덜 헷갈립니다. 자, 여기 보면 부피 나와 있고 질량 나와 있고 부피 같은 질량 나와 있는데 같은 물질이다 그러려면 밀도를 구해보는 게 낫죠. 얘는 21g인데 7세제곱센티미터야.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3g이 되겠죠. 예. 1세제곱센티미터당 3g. 단위도 이렇게 써주면 좋아. 그람 퍼 세제곱센티미터. 여기 뜻이 뭐냐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몇 g이냐 라고 했을 때 얘는 3g이고요. 4분의 26이니까 2분의 13이고 6.5 분수로 써도 되는데 좁아갖고 그냥 내가 소수로 뜬 거야. 8분의 4니까 2분의 1 0.5 얘는 20분의 16이니까 10분의 8 0.8 얘는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같은 물질이라 그러면 요거죠.
근데 간혹 이런 거 시비 가는 친구도 있어. 쌤, A랑 B랑 다른 물질인데 밀도만 뽀록으로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세상에 엄밀하게 따지자면 밀도가 똑같은 물질은 없어요. 비슷한 물질은 있죠.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는 있지만 소수점 10제짜리, 11제짜리까지 측정했는데 똑같은 물질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밀도가 똑같이 나오면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같이 답 한 카드를 서술하시오. 뭐라고 할까? 밀도가 같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이게 아니고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므로 여기 밀도를 위에 수식을 써준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뭐 질량 나누기 부피 이렇게 써주면 더 좋고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고유한 특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의 종류마다 구분이 되는 특성이라는 구분이 되는 성질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질량 이런 거는 문제의 특성이 아니에요. 뭐든 양 많으면은 무겁고 양 적으면 가볍잖아요. 이런 고유한 특성이 아닌데 밀도 이런 거는 양에 관계없이 고유한 특성이죠. 이 단원에서 배우는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밀도 이런 거는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밀도 관련해서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는 문제 뭐 보면 개념이 조금 더 달라요. 이건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물의 밀도가 1이에요. 1 세제곱센티미터 퍼 1g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물보다 깔아앉는 것을 고르라는 거는 밀도가 1보다 큰 걸 고르라는 거예요. 참고로 얼음이 밀도가 0.9야.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자, 이건 이런 거 잘 틀리는데 철을 반으로 잘라서 반 쪼가리만 보고 있으면 질량하고 부피는 다 감소하죠. 근데 밀도는 고유한 성질이니까 당연히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또 어렵게 해가지고 이거를 반으로 자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반토막으로 자르면 부피도 2분의 1이고 질량도 2분의 1이니까 밀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설명은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니까 변하지 않는 거고 질량 변화, 부피, 질량이나 부피 이런 거는 양에 따라서 변하는 성질이니까 양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차민서 살아있니? 민서만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다. 민서야? 민서야 마이크 안 되니? 저요? 민서요, 민서. 수업은 잘 들리지? 혹시 뭐 안 들리거나 뭐 하면은 이게 녹화해놓을게. 뭐냐, 약간 좀 번져서 들려서. 응. 니네 집 인터넷 안 좋아서 그런 거 같은데. 채팅으로 또 얘기해도 돼요. 네. 채팅으로 또 얘기해도 돼요. 여기 있다. 채팅창을 어디다 넣는지. 들린다. 민서 목소리 들린다. 마이크가 멀거나 마이크 볼륨을 낮춰놔서 그럴 거야. 마이크도 그 스피커처럼 볼륨 조정돼요. 그거 볼륨 올려야지 소리 들려. 나 그것도 모르고 막 처음에 하다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자, 밀도 관련해서 조금 더 볼게요.
이런 게 이제 그래프 나오니까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질량과 부피를 측정했다고 그랬으면 그냥 구하면 돼. 이 D 이게 뭐야? D라는 물질은 부피가 10이고 질량이 20이라는 거잖아. 그럼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니까 얘는 2g/. 세제곱센티미터라는 밀도를 가진다는 거고 A는 80을 20으로 나와서 밀도가 4라는 거고 B는 밀도가 3분의 8 그리고 C는 밀도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D하고 C는 밀도가 같으니까 아마도 같은 물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A와 B는 네. 같은 종류의 물질이 아니고요. 물에 뜨는 물질은 밀도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아니고요. B의 밀도가 가장 큰 것도 아니고요. A의 밀도는 C의 밀도의 2배다. 이거만 맞겠네요.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가장 작은 물질은 이게 무슨 말이야? 질량이 같을 때 똑같은 질량이면 부피가 작다. 그럼 손이야 철이야? 똑같은 질량이면 손이 부피가 작아, 철이 부피가 작아. 철이 밀도가 큰 거야, 그치? 부피가 가장 작은 문제는 밀도 큰 거 고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아니고 A가 되겠죠, A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현수가, 밀도 뭐 더 설명해줘야 돼? 아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또, 이내, 아니에요. 설명하세요. 니네 복습하다가 이해 안 된 거 있거나 좀 더 추가 설명이 설명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카톡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얘기해 놓으면 내가 막 바로바로 대답은 안 하더라도 뭐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주고 아니면 뭐 카톡으로도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거면은 대답해 줄 테니까 부담 없이 올리세요. 어떤 애들은 새벽에 보내도 되나요? 물어보는데 새벽에 보내도 상관없어. 뭐 새벽에 내가 뭐 소리를 대박 크게 해놓고 자는 것도 아닌데 내가 새벽에 보내면 새벽에 대답을 안 해줄 뿐인 거지. 보내는 사람은 마음대로 보내도 됩니다. 알겠죠?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도 봤어. 전화하는 사람도. 올해는 없었는데 막 새벽 막 3, 4시에 전화 와가지고 시험 기간에 쌤 급하다고 어이씨 죽여버린다고 그런 적도 있는데 뭐 어떻게 뭐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지. 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모르는 거는 내가 다 풀어주면 재미없으니까 그거는 하도록 하고요. 자, 혼합물 분리는 뭐 니네가 읽어보면 된다 그러고 우르르 넘어갔어. 내가 원래 수업 시간에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수업을 해주지는 않잖아. 근데 해보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고 그나마 조금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읽어보다가 잘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나는 여기가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단어가 어려워. 그러니까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뭐 증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분리 뭐 이런 거 분별 증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물질 이름들도 나오고. 요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중학교 2학년에 한번 나왔죠.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잘 해두면 좋은데 나는 이게 좀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 일반 상식.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면 그냥 좀 알면 좋은 거. 얘네들 나중에 언젠가 선생님처럼 하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만은 그런 거 할 일 없기는 한데 그 회사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입사 시험 중에서 상식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있어. 뭐 이 동네에서 이제 유명한 삼성 같은 경우에 사트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상식이란 말이야. 일반 상식. 별의별 거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 상식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갖고 또 학원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거기 보면 막 물어보는 게 뭐 렘브란트는 어느 나라의 화가인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별의별 거 다 물어봐. 막 축구는 몇 명이 하는 경기인가 뭐 이러고 그런 거 없어요.
축구가 몇 명 하는지도 모를까봐 이러는데 의외로 또 축구에 관심이 없거나 여학생들 또 운동 별로 관심 없고 이러면 어려워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잘 나오는 거고 일반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알아둡시다. 니네 경유가 영어로 뭔지 알아? 경유가 영어로? 퓨얼. 퓨어를 자 그 뭐 그래 잘 퓨어는 연료라는 뜻이에요. 연료.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요. 좀 어려운 단어.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 처음 본 단어야? 모르겠어. 피트롤륨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석유라는 단어. 이게 석유. 석유를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약간 전문 용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상생활에는 잘 안 써요. 일상생활에는 그냥 오일이라고 더 많이 그러죠. 오일이나 가스라고 더 많이 그러죠.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원유야, 원유. 원유값이 폭등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원유야. 뉴스들로 나오는 용어 정도니까 일반 상식인 거죠.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유명하죠. 거기 이제 내장돼 있는 석유, 그거를 이제 땅에 빵꾸 뚫어가지고 딱 꺼낸 그 상태를 원유라고 하고요. 이 원유를 여기서 처리를 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처리를 하는 과정. 원래 그 화석연료라고 표현하죠. 땅 속에 그 생물체들이 묻혀가지고 연료로 바뀐 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고체 상태인 석탄, 액체 상태인 석유, 그리고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액체 상태의 연료인 석유를 인간들이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죠. 원래 웃기는 건 뭐냐면 한 50년 전까지만 했어도 석유는 쓸만한 자원이 아니었어. 여기는 땅을 팠더니 검은 물이 나와가지고 못 쓰는 땅이다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대박 나는 거야. 완전 대박 나는 거야. 집 지으려고 땅 파는데 석유가 나왔어. 그러면 대박 나는 건데. 왜냐면 그때는 석탄이 더 유용했어. 석탄이. 캐가지고 운반도 편하고 그냥 불 붙여갖고 태우면 잘 타니까. 나무보다 한 단계 높은 연료가 석탄이었던 거야. 근데 석유는 일단 그 당시에는 액체로 나오니까 이거 뭐 조절도 안 되고 뭐 그때 뭐 수도꼭지가 있어 뭐가 있어 뭐 땅 파다가 그냥 뭐 콸콸콸 흘러 넘치면 보관도 힘들고 운반도 힘들고. 근데 지금은 액체가 보관 운반이 기술이 좋아지니까 제일 편한 거야. 왜냐면 고체는 무조건 들고 날라야 돼. 무조건 들고 날라야 돼. 근데 우리나라처럼 섬나라는 참고로 우리나라는 섬나라라고 봐야 되죠, 그죠? 북한을 못 건너가니까 이제 섬나라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섬나라는 석탄이나 석유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게 다 들고 와야 돼. 배로 들고 와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섬나라가 아니었으면 저기 중국, 러시아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석탄은 들고 오더라도 석유는 들고 오지 않아도 돼요. 석유는 그냥 관만 하나 따놓으면 그냥 계속 오는 거야. 우리나라가 석유값이 비싼 이유가 전부 실어가 날라야 돼서 그런 거야. 안 그러면 그냥 관으로 바로 따오면 됩니다. 훨씬 싸요. 훨씬 쌉니다. 네. 갑자기 석유값이 비싼 거예요 지금. 억울해서 북한 때문이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액체 상태의 석유를 운반하거나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한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로 말하면 그 너네가 의미하는 산업혁명 시대 때 그 엔진, 자동차 엔진 내연기관이 개발이 되면서 그 내연기관은 고체 연료를 쓸 수가 없죠. 석탄으로 자동차 엔진을 못 돌리거든. 그래서 이제 석유가 나오게 된 건데, 뭐 그 정도까지만 알고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뭐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그런 책들 보면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 내가 알았으면 아는 거는 약간 과학적으로 석유에 대해서 아는 건 이런 거. 석유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땅에서 뽑아낸 원유라고 하는 형태는 혼합물입니다. 여러 가지 혼합물 수업 들었으면 알죠?
한 가지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짬뽕되어 있는 혼합물인데 그 혼합물을 분리를 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되는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 우리나라가 석유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석유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수출하는 국가예요. 대부분 다 이 말을 하면 하는데 눈치 빠른 사람 알까?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는 게 아니고 원유를 사다가 가공하는 기술이 좋은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석유공업이 발달을 했죠. 참고로 의외로 산유국이라고 해서 기름이 콸콸 나는 나라고 해서 걔네들이 기름을 그 정제하는 기술이 다 좋은 게 아니야. 니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유명한 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인 산유국인데 망했거든. 왜냐면 걔네들은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니까 걔네들은 그걸 그냥 팔 생각만 한 거야. 맨날 팔고 하고 그때 팔아서 생긴 돈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그 기름이 떨어질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뒀어야 되는데 자기 나라가 산유국인데 석유 정제하는 기술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국계 회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기름 돈만 내라. 그래서 외국 회사들이 와서 기름 캐가가지고 석유 정제하고 심지어는 베네수엘라는 미국에다 휘발유를 사갔었어요. 베네수엘라가 어디 있냐면 미국 밑에 있어. 멕시코 있고 그 밑에 중미에 있어. 중남미에 있는데 그러니까 휘발유 사갔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원유값이 너무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기름이라는 게 특성상 땅에 꽉 차 있을 때는 땅속에 꽉 차 있을 때는 위에다 구멍을 조금만 뻥 뚫으면 이제 기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기름을 캘 때 돈이 별로 안 들어. 구멍만 뚫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대고 쭉 하고 음료수 빨듯이 빨아먹으면 그럼 어떻게 돼? 밑에 남았는데 밑에 남은 거 먹으려면 니네 이제 힘들잖아. 기울여갖고 쪽쪽쪽쪽 걸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빨대를 더 깊게 꽂아가지고 쪽쪽쪽 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캘 때 비용이 점점 올라갑니다. 처음엔 되게 저렴하게 캘 수 있는데 점점점 비용은 올라가게 돼. 근데 국제적으로 원유값이 내려가게 되면 생산성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거죠. 기름을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이제 밑에 막 남았으니까. 근데 국제 유가는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파면 돼. 근데 국제 유가가 낮아. 그럼 캐는데 돈이 더 들어. 그냥 캐면 캘수록 손해가 될 수 있거든. 캐면 캘수록. 그러면 이제 국가가 부도가 나는 거야. 베네수엘라처럼 완전 기름 팔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기름을 안 나니까 사다가 쓰는데 정제 기술이 좋으니까 원유를 싸게 사가지고 정제를 해서 그런 나라들, 정제 기술이 없는 나라에 대파는 거야. 휘발유도 팔고 막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석유 수출량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분류상 산유국으로 분류하는 통계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 보면 이 원유를 가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끓는 점이 다른 거야.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빨리 끓어오르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천천히 끓어오릅니다. 그러면 먼저 끓은 녀석이 중류탑 먼저 출발을 해서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류탑 상단일수록 끓는 점이 낮은 게 얻어져요. 중류탑 하단일수록 끓는 점이 높은 것들이 얻어지죠. 이렇게 돼요. 내가 말하는 건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나도 못 외워. 다만 이런 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40도에서 마이너스 1도라는 건 우리가 사는 온도보다도 끓는 점이 낮아.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는 온도보다도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지? 수업 내용이 그거 있었는데. 뭐라고? 사실 또 이게 쳐야 돼. 안 받아보고 때릴 수도 없어. 온라인으로 때릴 수도 없어. 원래도 때리지도 않지만. 무슨 상태? 기체 상태?
그렇지, 기체 상태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이미 끓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지. 이미 끓은 상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체라고 해서 석유가스인 거야. 애초에서 왜 기체가 나오지?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물질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사이다도 가열하면 이산화탄소 빠져나오잖아. 그것처럼 석유 가열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온 기체들인 거야. 석유가스. 석유가 영어로 페트롤륨이기 때문에 석유가스는 페트롤륨 가스. 근데 보통 유통을 할 때는 기체 상태로 보관하는 것보단 꾹 누르면 기체가 액체가 되거든. 액화된 석유가스. 그래서 liquefied petroleum gas. 흔히 말하는 LPG. 이게 요거죠. LPG의 정체가 이거라는 게 이제 내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일반 상식이라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눈에 들어갈 때 뷰테인, 프로페인, 부탄가스, 프로판가스라고 하죠. 뷰테인,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야. 여기 이제 가정용 연료로 쓰인다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 연료 뭐 이런 거. 요즘은 가정용 그 연료는 이거 잘 안 쓰고 천연가스라고 해가지고 메테인을 주로 쓰는데 예전부터 많이 썼던 거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차례대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휘발유 혹은 나프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질문이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좀 중요한데 중학교 때는 굳이 물어보진 않지만 뭐 간단하게 우리 얘기를 해주자면 원래 정식 물질은 나프타야. 나프타.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나프타라는 건데 이 나프타라는 게 이 물질이 주로 뭐 하는 데 쓰는 거냐면 요 때는 여기서 나오는 물질들은 가장 주 용도가 휘발유는 아니고요. 물론 휘발유도 쓰죠. 근데 이걸로 화학 제품의 원료로 씁니다. 니네 흔히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의약품이나 합성 섬유의 모든 원료가 여기에 되는 거야.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일부 나프타는 조금 더 폭발하고 연소하는 성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살짝 화학 처리를 거치는 휘발유가 됩니다. 이 과정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휘발유를 많이 수출을 하긴 하죠. 휘발유. 영어로 휘발유가 뭐냐면 휘발유가 영어로 뭐지? 몰라? 어려운 단어 아니야. 이제 들어본 단어인데 그게 휘발유였어 할 거야. 게솔린. 가솔린 아니에요. 그쵸. 게솔린. 게솔린.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에 보면 주유소 왔는데 맨날 가스 달라 그러거든. 그게 진짜 기체 달라는 게 아니고 휘발유가 가솔린의 그 줄여서 가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스 넣어야 돼. 가솔린. 가솔린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니네 잘 모를 거야. 등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항만기 연료를 주로 쓰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석유 난로 있죠. 요즘도 아주 가끔 볼 수는 있는데 석유 난로에 많이 썼어요. 요즘에는 석유 난로 쓰는 경우는 없죠. 실내에서 석유 난로 쓰면 석유 냄새 너무 많이 나서. 이러면 이제 선생님 나이 많은 걸 완전 세대 차이 인정하는 거죠.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지금과 같은 그 위에서 해서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없고 교실에 석유 난로가 있었어. 선생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석유 난로도 아니고 석탄 난로가 있었어. 석탄 난로. 그래갖고 석탄 가져다가 넣어놓고 연탄 같은 거 떼우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석유 난로 있어가지고 그거 켜놓으면 실내에서 창문 한 번씩 열어야 돼. 기름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석유 난로에 쓰는 게 등유인데 영어로는 케로신이라 그럽니다. 케로신.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케로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유차 많이 들었죠. 이 경유는 디젤 기관인데 원래 경유가 디젤이야 그냥. 디젤이 경유란 뜻이야. 흔히 말하는 디젤차라고 하는 게 이제 경유를 쓰는 차죠. 원래는 요즘에는 승용차도 그 경유차 많이 나오지만 보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휘발유랑 경유랑 중유랑 보여요?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끓는 점이 높은 이 기름들은 큰 데 쓰죠. 이거는 막 선박 연료에 쓰고 아니면 막 크다란 발전소에도 쓰고 이렇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열이 되게 많이 나와, 태우면. 대신에 그 태우려면 시설이 많이 필요해. 우리가 종이 한 장 태우려고 그러면 별거 아닌데, 그치? 뭐 커다란 책상 같은 거 태우려고 그러면 충분한 넓은 장소가 필요하잖아. 이게 중유나 경유는 태우기도 힘들고 일단 불이 붙으면 화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선박 연료나 이런 큰 기차나 이런 데서는 뭐 화물차 같은 데는 경유, 중유를 쓰고 비교적 간편하게 연소하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는 휘발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용차 만드는 데 썼는데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경유를 쓰는 디젤 그 엔진을 다운사이징,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크기를 줄이고 디젤이 폭발력이 워낙 세가지고 진동이 많이 생깁니다. 니네가 화물차를 타보면 확실히 그 승용차보다는 승차감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진동이 굉장히 심한데 그 폭발력이 세서 그래요. 엔진이 그 디젤 연료가 경유가. 근데 그런 진동을 억제하고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새는 승용차에도 탑재를 하죠. 승용차에도 탑재를 합니다. 그래도 휘발유차가 훨씬 더 조용하고 부드러워요. 경유차가 그냥 싸지. 경유가 폭발력이 좋고 그래서 연비가 좋거든. 그래서 좀 싸게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무리 가열해도 잘 안 날아가는 찌끄러기 있거든. 그걸 아스팔트라 그래요. 아스팔트는 이 도로에다가 뿌리죠. 니네 아스팔트 도로에 왜 뿌리는지 혹시 알아? 포장. 그러니까 포장할 때 왜 시커멓게 그거 왜 뿌려? 그냥 시커멓게 안 하면 안 돼? 어차피 차 다니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차피 차 다니면 시커매지니까 미리 시커멓게 칠해놓은 거야? 네. 그 뭐지? 아닌데? 근데 니네 고속도로 안 나가봤어? 고속도로는 안 시커먼데? 맞아요. 하얀색 약간 그거는 검은색이 보기 좋아요. 그치, 의외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네 선생님이 항상 바라는 게 이런 거야. 사람들도 물어봐도 돼.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 저 왜 바르는 거지? 대로 막 물어봐도 돼요? 이상한 거. 응? 이상한 것도 막 물어봐도 돼요?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되고, 못 찾겠으면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마침 생각났는데 만만한 게 나밖에 없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거 어려워해. 근데 내가 뭐,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는데, 아는 거면 알려주고, 쓸데없는 거 물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겠지, 뭐. 물어보는 게 뭐가 나빠서. 근데 그거는 있어. 니네들이, 내가 니네가 중학생이니까 그냥 많이 물어보라. 많이 궁금증을 가져라 그러는데, 고등학생쯤 되면, 야, 그건 그냥 외워라. 네가 궁금하면 중학교 때 물어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학습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고, 니네가 일상생활이나 그런 생활에선 보는 관찰하는 것들을 궁금증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해. 니네 중에서 혹시라도 특목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데 가서 면접 보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찰과 호기심, 그리고 본 거에 대한 본인이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지. 중요한 건 있잖아. 호기심을 가지니까 말로 물어보는 거는 미취학 아동 같은 행동인 거야. 4살, 5살 이런 애들 많이 그러잖아. 왜? 밥 먹고 양치해야지. 왜? 막 이러잖아. 그럼 니네 밥을 왜 하기 전에 어떨 거라는 예상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아스팔트 도로 위에 저 시커먼 걸 왜 바르지? 아까 대답했듯이 원래 어차피 냅두면 시커매지니까 얼룩덜룩해지지 말라고 그냥 아예 새까맣게 발라놓으면은 그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맞아요 그러면. 기발하긴 한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얘기하겠지. 정답은요. 아스팔트를 바르는 이유는 자동차 타이어가 소재가 뭐죠? 고무. 고무죠. 그 고무랑 아스팔트가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근데 그게 오히려 고속도로에는 그걸 안 해놓는 이유가 고속도로는 차들이 워낙 쌩쌩 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 타이어들이 다 열을 받아가지고 잘 안 미끄러져. 근데 실제로는 아스팔트 해놓으면 좀 더 덜 미끄러지긴 하죠. 근데 이제 시내 주행하거나 그러면 그 갑자기 슬 일도 많고 그리고 막 그 타이어가 그렇게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로 달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해놓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 도로보다 우리나라 도로가 유독 아스팔트를 많이 깔아놓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걸 많이 해서 그래. 원유 사다 분리를 많이 해서 아스팔트 어차피 남으니까 아예 나왔어. 그치. 많이 남으니까 다른 나라에 안 사가면 우리나라 도로 포장이 나는 거지. 아스팔트 발라놓으면 접지력이 더 좋아져요.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대신에 그거 니네는 해야 되는 게 요거까지 풀려면은 생각보다 좀 많을 텐데 혹시 오토책 이거 완자책 없으면 오토책이지 내가 올려놓은 거 프린트해서 풀어도 되고 있으면 있는 거 풀면 되고 딴 책 있으면 서린이처럼 딴 책 가지고 있으면 딴 책 풀어도 되고 서린이 오토 가지고 있지 민서가 딴 책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딴 책 있으면 딴 책 풀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요 7단원 있죠? 요거 수업 영상은 내가 찍어가지고 올려줄게. 알겠죠? 실시간으로 진도 나가는 건 되게 효율이 떨어지더라고. 요거는 내가 내용 정리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엄마 물어보시면 개념 정리해서 영상 하나 더 올라올 거니까 그거 올라오면 봐야 돼 라고 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고 나가. 수업은 여기까지. 나갈 사를 질문 없는 사람은 나가도 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리 왜? 저 풀다가 못 푸는 데 있었는데 응. 그거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오토책이야? 아니면 뭐야? 오트예요, 오트. 오토? 몇 페이지? 78페이지 20번이요. 78페이지. (20번) 네. 쫑쫑쫑 28페이지 20번 이거 맞아? 네. 여기 한번 봅시다. 시험관 A, B, C, D, F에 같은 양의 사이다를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 후 발생하는 기포를 관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험관이 두 개씩 있는데 하나는 뚜껑을 열어놓고 하나는 뚜껑을 닫아놨네요. 그리고 이거는 차가운 물, 이거는 실온의 물, 이거는 따뜻한 물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발생하는 기포수는 지금 A랑 C랑 E랑 비교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는 언제 잘 녹는다 해도 그랬어요. 따뜻할수록 잘 녹는다 그랬어. 차가울수록 잘 녹는다 그랬어. 기체는. 차가울수록? 그렇지. 기체는 차가울수록 잘 녹아. 그러니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용해도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온도가 내려갈수록 기체 용해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용해도가 크다라는 건 잘 녹아 있는다라는 거야. 반대로 용해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잘 녹아 있지 못하고 속출이 되는 거야. 아까 고체도 어떻게 돼? 용해도가 높았다가 낮아지니까 몇 그램까지 녹아 있을 수 있다가 몇 그램까지만 녹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차이가 속출이 돼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용해도가 높을 때는 그냥 녹아 있는 거고 용해도가 낮아지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지근하게 두면 김 빠진다 그러잖아. 그 김 빠지는 게 녹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용해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기포수는 A, C, E의 반대로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본 틀린 거죠. 1번 틀린 거죠.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은 어떻게 되냐면 미지근한 물에 둔 게 용해도가 작겠죠. 근데 E와 F의 차이는 뭘까요? 사이다 뚜껑 열어놓고 뚜껑 닫아놓은 거야. 뚜껑을 닫아놓으면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압력이 높으면 기체는 꾹꾹 눌러주면 그래도 좀 녹아 있거든. 근데 이 뚜껑을 열어놓으면 눌러주는 게 없으니까 쑥 하고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은 F가 아니고 E. 뚜껑 열어놓으면 더 잘 빠져나요. 사이가 빨리 빠져나갈 것 같은 거 고르면 용해도가 제일 작은 거야. 오케이? 저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미지근하고 뚜껑 열어놓으면 기체 용해도가 커져요? 아니요. 김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용해도는 작아진다라고 아니에요. 작아진다. 사이다에서 지금 거품 빠지는 거란 말이야. 기체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BDF를 비교해야 된다. 아니죠. BDF는 어떻게 돼? 다 뚜껑 닫혀 있는데 뭘 BDF를 비교해? BDF를 비교하는 건 온도를 비교하겠다는 거지. 오히려 압력을 비교하려면 똑같은 온도에서 뚜껑을 닫은 거랑 열은 거 이렇게 비교해야지. AB를 비교하거나 CD를 비교하거나 EF를 비교를 해야 되지. 그래서 AB 비교하거나 또는 CD를 비교하거나 또는 EF를 비교해야지 답이 되죠. 그러면 ACE를 비교하면 온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맞겠네요. 왜 하필 ADEF가 아니고 ACE면 압력 조건은 똑같이 두고, 그러니까 보통 온도에 의한 영향을 보겠다 그러면 다른 건 똑같은 걸 골라야 돼. 그래서 뚜껑은 똑같이 열어놓은 걸 고르든지 똑같이 닫혀있는 걸 고르든지 ACE를 비교하거나 또는 BDF를 비교하거나 이렇게 되죠. 됐나요? 네. 또 뭐 질문할 안녕하세요. 거 질문해도 돼. 괜찮아요.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가면 되죠. 민서야, 수업 다 됐으면 나가면 되고, 나중에 진도 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시고, 요거는 녹화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다 모르겠으면 보세요. 네.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